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오늘 비가 시원하게 오는데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문의가 들어온 것 중에서 아무래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흥미로우실 거예요. 시청하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제 8기강의 링크는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시중엔 되게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저보다 더 명성이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제 의견이 그렇다 이런 거지, 그분이 뭐 제가 제 주제에 그분이 이러쿵 저러쿵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이 선생님께서는 누구는 밝히지 않을 거예요. 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요. 2011년, 2012년 어쨌건 간에 그 공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하락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오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 내역 중에 2011년도 12년에 공급이 적었는데도 집값이 하락했다. 그리고 거꾸로 2017년, 18년, 19년, 20년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지만 집값이 올랐다. 그럼 합리적인 설명이 맞아요. 왜 지금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면서 과거에는 공급이 부족한데도 내린 기간이 있고 공급이 많은데도 오른 기간이 있지 않냐? 그러면 지금의 주장은 근거가 깨지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세요. 맞는 말이에요. 또 한번 계속 볼게요. 이 선생님께서는 하는 말씀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의 심리가 계속 사고 싶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이게 많이 꽉 차면은 심리가 꺾였을 때 부작용이 심하다는 말씀이에요. 집 가진 사람들의 과도한 욕심 때문에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호가를 과도하게 올리게 된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정체기가 나타나는데 상승장 초기에는 정체기가 짧게 오는데 상승장 막바지가 되면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매우 커지고 그로 인해 정체기의 기간이 매우 길게 진행이 된다. 심지어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아파트도 발생한다. 맞는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결국 지금은 실거래가와 호가 갭이 너무 커서 더 이상 올라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분위기가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고점 신호라고 보면 된다. 이런 정체기에 분양하는 현장에서 미분양이 생기면 이때부터 하락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 있고 호가를 세게 부르고 사람들이 심리가 달아올라져 있으니까 계속 오르지만 이 한계점에 달하고 미분양이 나기 시작하면은 밑으로 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른다는 말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2011년, 12년, 그리고 2017, 18, 19, 20년이에요. 제 주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냥 저랑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거의 여기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재밌게 들으세요, 여러분. 재밌게 듣고, 어차피 여러분 전문가란 타이틀을 달고 나왔으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기 목적이 없거든요. 6개월 지나보면 알아요. 6개월 지나면 내년이죠. 6개월 지나고 내년 돼보면 알잖아요. 2022년도에 하락을 하면 이 선생님이 맞는 거고 2020년도에 하락을 안 하면은 제 말이 맞는 거거든요. 저는 간단합니다. 2022년도에 하락 따위는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락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이가 없고 하락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더 문제가 심각해지냐의 문제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요 전문가 선생님 의견에는 저는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고 2022년도가 돼보면 알겠죠. 또한 저는 6개월, 12개월 단위로 영상을 재업로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 얘기가 틀렸으면은 이 전문가분께 영상을 이렇게 올릴 겁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연세는 모르겠지만 선배님 제가 경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얘기가 틀렸습니다. 저는 옳을 거라고 생각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영양까지 미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올릴 거고요. 그리고 전 지금 그런 영상을 올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설명을 이어갈게요. 전문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이에요. 수도권이에요. 부동산 지인 좋아요. 많이들 쓰세요. 대표님도 되게 좋으시고 저랑은 상관이 없는 기업입니다.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2011년도, 12년도 입주량 적어요. 낮잖아요. 딱 그냥 대충 보셔도 낮잖아요. 설명은 쉬워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되면은 설명을 못 하는 거거든요. 2011, 12 입주량 작고요. 2017, 18, 19, 20 입주량 엄청 많아요. 그런데 2011, 12 입주량 적었는데 내려갔고 2017, 18, 19, 20 입주량 많았는데 올라갔어요. 서울 부동산 차트인데 보시면은
11년도, 12년도 주황색이 이제 매매가 지수거든요. 서울 기준으로 2011년도, 12년도 아파트 가격 밑으로 내려갔고요. 좀 아작이 났죠. 그리고 입주량이 많았던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전문가 선생님 말씀대로 올랐어요. 입주량이 적었는데도 여기 내려갔고 입주량이 많았는데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심리 때문이다.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거는 굉장히 합리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저는 시당초 이게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2011년도, 12년도가 내려간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이 하락의 신호탄은 2008년도에 있었어요.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2008년도에는 리만 브러더스 외환위기가 있었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2008년도에 부동산 시장에 몸을 담근 일반적인 분이나 선생님들이 계시면 어떤 것든 좋으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나열해주세요. 그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자유롭게 나열해주세요. 그래프 말고 어땠는지.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2008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지만 집값이 급격히 바로 하락한 게 아니에요. 2008년도의 정작 문제는 잠실의 3개의 재건축 단지의 입주였어요. 너무 주요 입지에 입주까지 있는데 분위기까지 안 좋아졌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던 부동산이 삐끗합니다. 삐끗하고 2008년, 9년, 10년이 부동산이 지지부진하게 떨어지는 곳은 떨어지고 가만히 있는 곳은 가만히 있고 심지어 오르는 곳은 오르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혼조세를 보내다가 본격적으로 2010년 이후에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떨어졌느냐? 저는 제가 가장 믿는 선배님들이나 데이터나 전문가는 여러분이 들으시면 오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나 국토부나 이쪽 분들이 얘기했던 그분들 엘리트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는 게 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가슴이 아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실력가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안 믿으시더라고요. 어쨌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게 문제예요. 대부분의 전문가분들은 이거를 뽑아요. 이거는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네. 그냥 일반 분들, 저 싫어하는 분들도 그냥 좀 달아주세요. 네 말 틀렸다 맞았다 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으니까 여기 저보다 선배님들이나 어른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진짜인 거잖아요. 2011년도부터 뭐가 제대로 있었냐면 MB 정권에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어요. 보금자리 주택인데 2010년, 11년에 청약을 평당 1,000에 때려버려요. 강남 서초동에 서초구의 그 세곡지구, 네곡지구 그 노른자 땅에 분양가를 거의 평당 1,000, 34평짜리를 3억 5천인가에 때렸어요. 사전 청약을 계속해서 35개인가 지구를 계속 묶어대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이 청약에 미쳐버린 거예요. 여태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욕을 먹으면서 보금자리 주택, 서울을 애워쌌어요 완전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곳들이 보금자리 주택이에요. 보실래요? 시범지구가 서울 강남, 서초, 원흥, 미사 같이 끝내주죠. 갈매, 내곡, 세곡, 은계, 감일, 고등, 과천이식, 고덕, 강일, 호매실 여러분 아시는 거 다 있잖아요. 지축, 밀락 엄청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입주에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청약을 때려 넣은 거예요. 이때 사람들이 청약에 미쳐서 집을 안 사고 일로 다 몰렸어요. 그러면서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또한 이것만 했습니까? 혁신도시에, 기업도시에, 귀농정책에 일자리랑 사람은 지방으로 다 떠내려 보내고 서울에는 그냥 물량폭탄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그게 안 나와요. 사전 청약이잖아요, 여러분. 사전 청약이잖아요. 청약을 한 거잖아요, 청약을. 청약을 한 덕분에 나중에 입주 물량이 많았던 건데 청약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2008, 9가 그렇게 안 많아 보이더라도 서울 이남권, 강남권에 입주가 많아서 이때 흔들리기 시작을 하다가 보금자리 주택과 일자리 내려보내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에 따라가는 건설사들 이 모든 게 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때는 왜 그랬느냐? 이때 입주가 많았던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이때는 말 그대로 보금자리 주택발이 제일 커요. 그리고 시장은 이미 약간 꺾여 있던 상태예요. 제 말은 꺾여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청약에 미친 거예요. 야, 네가 사람들이 청약에 미친지 어떻게 아냐? 근거 없이 말씀드리면 안 되죠. 보십시오. 끝이 난 게 아니라 서울 전세가를 보세요. 2011년도 이후에 전세가는 천정부지로 오릅니다.
아, 2011년도 이전에 왜 올랐냐고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다주택자가 없으니까. 요때도 2006년, 7년, 8년까지 아주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들이니까 나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이 공급이 좀 부족해졌고 전세가 올라갔고요. 2008년, 9년도에 공급이 있었잖아요. 공급이 있으면서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왜? 잠실 입주 있었으니까. 잠실만 입주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가 아마 여러분 잠실 강동 이쪽에 입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시죠? 다시 봐야 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사실. 잠실, 강동, 그리고 서울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입주가 있으니까 전세가가 덜컥 하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2010년 넘어서서 보금자리 주택 나오면서 사람들이 전세에 미칩니다. 쭉 올라가다가 전세가 2016년 돼서나 2015년에서 2016년 돼서나 이제 좀 안정이 되죠. 이때가 임대사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고 그리고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이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다주택자 양성을 시작한 지 1년에서 2년이 지나던 시점이에요. 다주택자 만들면 전세 시장은 일단 잡혀요. 그러면 2018, 19, 20은 왜 이렇게 올랐냐? 봐라. 지금 네 말이 틀렸다. 2017, 18, 19, 20은 입주 물량이 많았다. 그러면 어떻게 상승을 하냐? 하락을 해야지. 여러분, 2017년도부터 뭐가 시작됐죠? 파리 대책을 통해서 규제 지역을 묶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가 나오는 거를 점점 틀어막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입주 물량은 많지만 뭐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입주는 새 아파트 입주만 있는 게 아니라 구축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오는 것도 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규 입주보다 구축 물량이 더 많아요. 여기 여러분 스스로 여쭤보세요. 지금 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입주해서 살고 있다는 사람이랑 구축을 사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람이랑 한번 스스로 비교를 해보세요. 구축 매물, 구축의 전세와 구축 매매 물건은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걔네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2017, 18, 19, 20. 왜? 팔 수가 없으니까. 규제 때문에 팔 수가 없으니까 구축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신규 입주가 비록 많지만 상충이 되어버린 거죠. 상충이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시장은 올라간 거야. 2017, 18, 19, 20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특히 경기도권에 엄청 많았거든요. 사실 부동산 시장을 때려잡았으면 이때 타이밍을 놓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분위기였고 그래서 저는 2017년도 이후에 비록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구축 매물이 시장에 못 나오는 양이 더 많았기 때문에 상승이 이루어졌다. 즉 다시 얘기해서 눈에는 거꾸로 보일지 모르지만 2011년도, 12년도에는 입주 물량은 적었지만 사실상 사전 청약을 비롯한 보금자리 주택이란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이고 2017, 18, 19, 20년도에는 눈에 보이기엔 공급 물량이 많았지만 구축 매물이 씨가 말라갔기 때문에 공급량이 대폭 줄어서 올라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맞다면 내년에도 오릅니다. 저희 전문가 선생님 말씀이 맞으면 내년에는 이제 하락이 올라가겠죠. 저는 이 심리 얘기 잘 안 합니다. 심리는 시장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인과관계예요. 왜 팔지? 왜 사지? 왜 비싸게 사지? 왜 비싸게 팔지? 왜 지금 같은 시기에 말도 안 되는 전세 호가에 계약을 하지? 저 바보 천치는 왜지? 인과관계죠. 심리는 뭐예요? 제가 그 사람 심리를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요번에 지금 보는 선생님이 자동차를 그랜저를 뽑았다고 쳐요. 그랜저를 뽑았어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선생님, 벤츠를 놔두고 그랜저를 왜 뽑습니까? 왜 뽑긴요? 뽑을 사연이 있겠죠. 돈이든 뭐 사연이든 외제차가 싫든 간에 있겠죠. 근데 제가 그 선생님이 어떤 심리인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들의 저 심리 맞춰보세요, 지금. 어떤 기분인지. 제가 앞으로 집을 몇 채나 사고 싶은지. 제가 던져버릴지 말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아파트 공급 물량이 남아 넘쳐서 가격이 하락이 되면 제가 원하는 가격에 아파트 호가를 불러도 사람들이 계약을 안 하고 제가 팔고 싶다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심리입니까? 시장 작동 원리지. 그래서 저는 심리 얘기는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제 말이 맞다 틀리다를 평가하는 댓글을 다시는 건 좋은데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을 테니까 2022년도 이후에 시장을 같이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그때 틀렸으면 저를 조롱하세요.
아이고 이놈아 네가 시장 보는 눈이 그러면 그렇지 한참 부족했다 이놈아. 조롱하세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지금 규제가 비슷하게, 그러니까 규제가 풀리지 않고 이대로 갔을 경우입니다. 왜냐면 그건 분명히 영향이 있잖아요. 제 말씀대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영향을 미치니까 갑자기 양도세 면제라든가 전세를 완전 복귀한다던가 아니면 심지어 전세를 놓으면 혜택을 준다던가 이런 게 나오면 수급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상이 사실 제 스타일은 진짜 아니거든요. 아닌데 저는 이제 저를 믿고 봐주신 분들이 그냥 제 생각, 제가 봤을 때 논리력이 굉장히 없는데 거기에 흔들리시는 게 싫어요. 이제는. 이제는 좀 책임감을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제 이론을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제가 합리성이 좀 있는지 봐주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결과예요.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지나면은 내년 초가 되니까 그때 시장을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내년 초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추석과 가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이거 혹시나 진짜 많이 논란이 있던데 저는 누구를 막 폄하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는 이상 저 전문가 선생님은 저보다 선배님으로 전 알고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라고 지칭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랑은 달라요, 결이 다르고 제가 그냥 그 주장에 동의를 안 하는 거지 그분이 맞다 틀리다 폄하하고 이럴 마음이 조금 더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좀 하지 말아주세요. 관심 없고요. 제가 그 선생님보다 뭐 잘나서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냥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럴 마음 전혀 없으니까 괜히 이상한 그거 선동하지 말아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